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9살이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어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동안 같이 지낸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혼의 이유는 불임으로 인한 다양한 일들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아내의 불임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이혼을 원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불임 치료와 이에 대한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막말들에 진심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사실 이혼해서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합니다. 제 커피숍은 프랜차이즈인데 누구나 알만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사장님,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그럼 회식 때 이제 사장님 집에 안 보내드릴 거예요. 집에 안 보내주면 어쩌게? 그리고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가벼운 말장난하는 건 가게 매니저입니다. 저보다 6살 연하이지요. 언뜻 보면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일 잘하고 잘생긴 외모 때문에 여성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잘생긴 외모에 후한 점수를 주고 채용한 건 비밀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 느낀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제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하던 영화 예매권 이벤트에 당첨된 그는 기뻐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럼 저랑 같이 가주시겠어요? 1+1 티켓인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거든요. 당첨된 티켓을 빌미로 말을 걸어온 게 친해지는 계기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영화 취향도 비슷했고 그 이후로 종종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다음은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보통일 텐데 그 무렵에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즐거워서 자녀 계획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도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했기에 천천히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결혼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고 임신 후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아이가 알아서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가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불임을 의심해야 한다. 라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남편에게 말해주며 상의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듣다 보면 남편의 말도 맞는 말 같아 걱정되는 마음을 좀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급하신 듯 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면 얼른 손주 보고 싶다고 지속해서 압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절 그런 말들은 안 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이미 손자가 3명이 있는 게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시부모님과 달리 마음이 편하셨을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해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날짜 계산을 하며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언젠가 알아서 생길 텐데 계획들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거부감이 들어. 라며 거의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달력에 표시해두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은 늦게까지 마시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조금씩 남편과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검진받을 때 의사 선생님도 불임 치료를 하려면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하기 힘들고 출산 위험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불임 치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대. 왜 그렇게 조급해? 좀 더 있다가 가져도 괜찮잖아. 근데 여자는 1살 더 먹는 게 남자랑 많이 달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얼른 시도하고 싶어. 내가 산부인과 예약해둘 테니까 같이 가서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자. 너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그런 검사 받기 싫어. 솔직히 문제가 있다면 나보단 당신 아냐? 주위의 말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여자 쪽 문제라던데. 요즘엔 전자파 노출도 많고 해서 남자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남편은 그런 지식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싫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의 주름도 늘어나고 난자도 늙어갑니다. 게다가 난자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절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운이 없으면 30대에 폐경이 오기도 한다네요.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둘 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다면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듯 싶어요. 어쨌든 둘이 함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설날에 시댁에 갔을 때 또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남편이 치료받는 것에 비협조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저에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불임 치료 안 받아서 아들 탓이라는 거야? 너부터 인스턴트 먹지 말고 매일 운동하면서 관리부터 좀 하고 말해. 만약 하다 안 되면 아들이야 젊은 여자한테 새 장가 가면 되는 거니까 너 먼저 건강관리부터 잘해. 결국엔 다 제 탓이라고 하시는데 원래도 시어머니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정말 우울했습니다. 저는 제 탓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남편을 애걸복걸 졸라서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첫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창피는 살다 처음이야. 진짜 너무 부끄러워. 검사가 끝나자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도 검사할 때 부끄럽긴 마찬가지인데 남편은 아직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남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인불명이라 의술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전으로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직도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과학 실험처럼 임신한다고 해도 내 아이인 건 변함없는 거겠지? 그런 철없는 소리가 나와? 당신은 잠깐 힘들겠지만 나는 아프고 몇 배는 힘들다고. 그런 실없는 소리에서 기운 빠지게 하지 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남편과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리를 두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남편은 갈수록 화가 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이번에 또 실패야. 이번에도 너 때문인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겨우 임신을 한다고 해도 이 남자와 함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기는 귀엽고 제 미래의 아이도 귀여울 테지만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려서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을지는 자신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는 모두 다 실패했고 3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더는 하지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던지. 들인 돈이 아까워서 아쉽긴 한데 난 아무렇게나 상관없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해서 말도 섞지 않았고 계속 남편을 피하며 생활했습니다. 근데 가끔 남편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 나누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여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질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39번째 생일 때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겠어? 한 집에 살기만 하지.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잖아.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난 내 아이를 갖고 싶어. 남편에게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생겼지만 외롭다거나 슬프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헤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원활하게 이혼을 했고 둘이서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저 마음도 몸도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본인의 유산 경험을 들려주시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임신과 출산은 힘든 일이라고 그간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 이제는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신고 완료됐어? 22살 여자친구랑 혼인 신고할 건데 그 전에 이혼 처리 꼭 돼 있어야 해. 뭐라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혼하는 거야 자유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요. 게다가 띠동갑 넘게 차이 나니까 수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계속 뜨는데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재혼할 거라고 이혼 처리 좀 빨리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니 아버지가 분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신 분인데 남편이 계획하고 이혼한 것 같다며 괘씸하다고 화내셨습니다. 저는 인제 와서 언제부터 만났니? 누구를 만나니 하며 싸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조금의 정도 없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신기하고 수상했는데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이셨습니다. 그거 신기하네. 전 남편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배도 나오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걸까? 자기 또래에 비하면 너무 아저씨 같은데 말이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누구를 만나던 이제 내 알 바 아닌데 신기하고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행복하든 불행하든 알아서 해라지 뭐. 엄마와 저는 같은 생각을 주고받으며 눈빛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외삼촌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외삼촌은 전직 경찰이셨거든요. 너 이혼한 마당에 조사해서 다시 위자료라도 청구하게. 삼촌, 위자료는 무슨.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엮이기 싫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래. 그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만나는지가 너무 궁금해. 알아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맨 입으로 부탁하는 거야? 이번에 호텔 숙박권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삼촌은 재밌을 것 같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사가 끝났다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전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여자거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진을 셋이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침묵이 지나갔고 다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이 얼굴이 어딜 봐서 22살이야. 아무리 봐도 30대인데 이 여자가 맞아. 전 남편이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것 같아. 22살인데 결혼이 소원이고 나이 차이 상관없이 연상 좋아한다고 밑밥을 뿌려놨는데 전 남편이 걸려든 거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자기 아는 여동생 사진을 썼더라고. 그래서 사진만 계속 주고받았으니 속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실제로 만날 때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 여동생 보고 부탁해서 대신 내보냈어. 어차피 다 들통날 텐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한대요. 왜냐면 이 여자는 진짜 소원이 결혼이었어. 나이가 무려 38살이야. 대박. 38살이라고요? 우리 가족은 동시에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 여자 집안이 조폭 집안이야. 나도 경찰 할 때 들어본 조직인데 그 조직원 중 한 명의 딸인 거지. 연애야 그렇다고 쳐도 결혼할 상대를 만나려니 나이도 정년기가 지났고 집안을 알게 되면 남자들이 헤어지자고 했나 봐.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인터넷을 이용한 거지. 그러면 같은 조직 생활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나이를 속인다고 해도 실제로 결혼한다면 다 들통나지 않나? 맞아. 나이를 계속 숨기진 못하지. 근데 이 여자는 의사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 조직 생활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의사 아니면 의사같이 안경 잘 어울리는 정장 입고 일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대. 전 남편 스타일이 이 여자한텐 이상형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아는 여동생을 대신 내보내고 술을 진탕 마신 상태로 예약해둔 모텔로 오라고 해서 불 끄고 아는 여동생은 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나서는 거지. 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눈치 못 챘나 봐. 두세 번 그러다 보니 현재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네. 세상에, 임신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저렇게 어처구니 없게 되다니요. 이 여자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 본인을 책임지라고 전 남편을 압박한 거야. 근데 전 남편은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여자 집안에서 온갖 무서운 말들로
남자답게 책임지라고 겁을 준 거지. 무서운 사람들이 말하니 무서웠나 봐. 그래서 원하던 나이도 생겼겠다. 나이도 어리다고 했겠다 싶어서 혼인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혼인신고서 제출하는 날에는 진짜 나이를 알게 되겠지만 저에게 이혼신고서 제출했냐고 전화했을 때는 아직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고 띠동갑 넘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나름대로 만족해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배를 움켜쥐고 엄청 웃었습니다. 삼촌, 전직 경찰이라도 이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조사했대요? 정말 대단해요. 실은 근처에서 서성였는데 날 눈치채더라고. 그래서 전 부인이 서둘러 재혼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다 말해줬어. 게다가 사진도 찍게 해줬어. 집안이 평범하지 않아서인지 배짱도 좋고 깡도 있는 것 같아. 전 남편의 어디가 좋았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삼촌이 전 남편을 나쁘게 말해도 화도 나지 않았고 이 여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 남편 말고는 걸려든 사람 없대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이 여자와 전 남편은 운명인가 봅니다. 둘이 잘 만난 것 같아. 이거는 어차피 못할 테고 여자 쪽 집안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회사에다가는 아직 말한 게 없나 본데 그만두고 조폭의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닌진 몰라. 만약 나중에라도 전 남편에게 연락 오거든 절대 받지도 말고 엮이지도 마. 이제는 잘 못 엮이면 바로 피바람이야. 삼촌의 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수해낸 기분이랄까요? 약간 행복감도 느껴집니다. 전 남편의 불행이 저에겐 행복이 돼버렸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할 때 전 남편이 조금만 일찍 협조해줬으면 지금의 삶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큰 웃음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나 저에게 또 한 번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이의 아빠는 제 가게 매니저입니다. 농담으로 저를 살살 꼬시더니 제가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잘생긴 연하남이 꼬시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진지한 고백을 받아 연인으로 발전했고 축복과 함께 상견례도 조만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시간이 모두 다 지금을 위한 여정이었던 건지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불안하지만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잘 품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이고 여성으로는 아직 많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여성분들에게 의뢰가 많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1년 전입니다. 저는 휴일에 혼자 카페를 돌아다니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럴 때 옆자리에 앉은 게 남편이었고 제가 떨어뜨린 티스푼을 주워준 게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도 혼자 카페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이상형이었는데 오똑한 콧날에 키도 크고 잘생겨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편과 카페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눈 게 계기가 되어 순조롭게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과는 달리 저는 너무 바쁜 변호사였습니다. 점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갔습니다. 계속 시간 내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너무한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신혼여행을 못 간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예전보다 계속 비행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경비는 내가 많이 부담할게. 우리는 여행 책자를 보며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반대로 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도 비쌌고 괜찮은 숙소 예약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은 점점 짜증이 났고 저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행이 오래 걸린 자책감 때문에 사과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한둘이 아니야.
이래서 제대로 계획 세울 수나 있겠어? 진짜 이럴 거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걸 그랬어. 진정해. 남편이 거침없이 속마음을 말해 저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합니다. 제가 기념일이나 그런 걸 잘 못 챙기긴 하거든요. 전 여자친구는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했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장 중요한 신혼여행을 아직도 못 가고 있다면 어느 누가 화가 안 나겠어? 미안해.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가끔 저를 비교했습니다. 이럴 거면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그랬냐고 따지고 싶지만 평소에는 잘 대해줬기 때문에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익힌 기술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된다면 견디기 힘들긴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다음에는 정말로 괜찮은 거지? 다음에 또 계획에 차질 생기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압박을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신혼여행 일정을 취소했는지 기억도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남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미안함이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한들 갑작스럽게 의뢰나 지명이 들어오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가 저에겐 경험을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라 많은 경험과 실적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이걸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이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벌써 2달 전에 휴가 신청해놨어. 이번에는 정말로 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은 이해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여행 계획은 조금 삐걱거렸지만 나름 순조롭게 진행됐고 목적지는 하와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급한 부탁이었어요. 저는 실적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의뢰인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의뢰를 수락했어요. 여보 미안해. 지금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오늘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로 약속했잖아. 아 맞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거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곳이어서 남편이 예약을 잡았다고 기뻐하던 레스토랑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나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어쨌든 미안해. 됐고 그렇게 일이 중요하면 그렇게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아.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벌어야 생활이 되지. 당신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래. 저는 무심코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일을 금방 그만두는 버릇이 있어서 한 곳에 꾸준하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재취업한 지금의 회사는 일이 쉬운 대신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집의 월세가 120만 원입니다. 2명이 살지만 월세는 거의 다 제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지 않으면 애초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되는 겁니다. 날 깔보는 거야? 변호사라고 잘난 척하는 거 밥맛이야.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한창 바쁠 때인데 이럴 때 벌어놔야지 언제 벌겠어? 일단 사무실에 좀 갔다 올게. 싸우던 중이었지만 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까지 배웅해주는 남편이지만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의뢰인 여성분이 앉아 있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형식적인 자기소개를 마치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혼까지 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고 이 남자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휴가 같을 때도 안 만나주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건 대개 평일 밤이에요. 주말에는 절대 안 만나고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일절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른 여자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우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남자친구 이름과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여자는 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놀라는 저를 보고 의뢰인은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몸이 굳었던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기 괜찮아요. 땀이 나자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생년월일 및 인적사항 모두 여기 적힌 게 맞죠? 제 질문에 모두 맞다고 하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듣고 저는 생각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서서히 놀라는 표정으로 변해가는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자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까 사진 보여주셨을 때 설마 했는데 인적사항이 모두 맞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을 무렵에는 오히려 그녀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천벌 받아야 해요. 저랑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여자를 농락한 남자는 심판해야죠. 지금부터 증거를 모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정신력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싸워요. 네, 같이 복수해요. 다른 일거리는 없었기에 상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나갔나 싶었는데 거실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2, 3일은 집에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테이블에 놓으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은 건 조금 전에 의뢰인이었고 남자친구를 조금 전에 만났다며 증거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언젠가 결혼하자는 말까지 들었다면 더욱더 힘듭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에게 농락당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갈대처럼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3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온 것 같아요. 현관을 들어서니 집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안방 쪽에서 말소리가 들리길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쟤한테서 다 쓰게 할 거라서 괜찮다니까. 그냥 위로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도 돼. 안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대화 내용이 마치 저를 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듯 저를 돌아봅니다. 나중에 다시 걸게.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놀랬잖아. 인기척을 내야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노려보는 남편에게 겁이 질린 저는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반사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건 그렇고 대화 내용 엿들은 거야? 남편은 저를 의심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말소리는 들렸지만 내용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런데 3일 동안 어디 갔었어? 내가 어딜 갔겠어. 출장 갔지. 저는 궁금했던 것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사 가방은 집에 계속 있었어. 가방은 다른 거 썼을 수도 있지. 지금 따지는 거야? 저번에 레스토랑 못 가서 안 그래도 화나는데. 그건 저번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쨌든 미안해. 미안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경우 위약금이랑 위로금 몫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측정되지? 라며 변호사인 저를 상대로 바보 취급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나 변호사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해? 변호사라고 또 잘난 척하네. 그렇게 변호사 놀이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 너가 마음대로 내 계획들을 망쳐놓잖아. 내가 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계획 세웠다고 해서 뭐든지 다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진짜 너랑 결혼한 거 후회된다. 저는 남편이 결혼한 게 후회한다고 말한 게 2번째라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한 거 후회돼? 글쎄, 잘 모르겠네. 아까는 후회한다더니 신혼여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싸우지 좀 말자. 그러니까 위로금 300만 원 주면 봐주겠다니까? 지금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회사 가기 싫어. 300만 원이면 월급보다 많고 한 달 놀 수 있잖아?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말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아내인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이나 남편과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300만 원 주면 허튼 데 쓰지 말고 호텔을 더 좋은 데로 예약해. 이왕이면 유용하게 써야지. 저는 남편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 말 들었어? 나 일하러 가기 싫다니까. 변호사라서 돈 잘 벌잖아. 호텔은 이거랑 별개로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 따르면 오로지 제 돈으로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 모아놓은 돈은 있어? 없는데 내가 돈을 왜 모아? 뭐? 그럼 신혼여행 비용은 어떻게 하게? 너가 돈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냐? 나는 친구 만나서 한두 잔 하면 월급 금방 다 써버려. 나한테 위로금 줄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전액 부담해. 그리고 호텔은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둘게. 이때 남편의 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오면 돼요. 전화는 단 1분 만에 끝났어요. 누구야? 엄마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랑 예약 같은 건 다 내가 다시 수정할 테니까 당신은 잔말 말고 경비만 잘 내줘.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모른 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위한 신혼여행이고 나는 남편의 ATM인가? 하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전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묵묵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만 3개입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3박 4일 아니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온 것 같네. 저는 남편의 대답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시부모님과 새언니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갈 거야. 싫으면 혼자 살던가. 잠깐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모처럼 하와이에 가는 거니까 우리 가족도 데려가고 싶었어. 이럴 때 아니면 해외에 나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으로 가는 거잖아. 원래라면 그렇긴 한데 너가 몇 번이나 변경해서 이제 그런 건 감흥 없어. 그냥 내가 계획 다 했으니까 얌전히 내 말 들어. 불편할까봐 호텔 방은 다 따로 잡아뒀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에는 남편 이름으로 럭셔리 호텔이 5놈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1박에 25만 원인 방이 5개니까 1박에 12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지금 장난해? 장난하는 건 너잖아. 너 때문에 계획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사람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경비나 내놔. 남편은 막말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댁 식구들은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사전에 말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욕도 했을 것 같네요. 원래도 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시댁이었는데 더욱 미움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댁을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계획이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졌는데 지금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했더니 마침 근처에 있었다며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전화를 마치자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상대방한테 땡땡이라고 했어? 맞아.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아는 사람이야? 진실을 다 아는 저는 남편을 휘둘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면이 창백해진 남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한데. 그리고 며느리는 하와이에 보내주겠다고 한 거 변함없는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땡땡씨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거실로 함께 들어오니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결혼하겠다던 땡땡인데
이런 곳에서 볼 줄은 몰랐네요.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질문과 갑작스러운 그녀의 출연에 시댁 식구들은 영문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편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분이랑 결혼 약속도 하고 만날 땐 세상 좋았죠? 저는 단번에 진실을 들이댔습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 이분은 제 의뢰인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수상해서 저에게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당신인 줄은 몰랐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느껴봤어? 이제 어떻게 해줄까? 난 꼬리 친 적 없고 저 여자가 날 꼬신 거야? 당신 미쳤어?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누가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유부남이란 건 왜 속인 거야? 여자를 농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하잖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지금 이 상황 어쩔 거야? 아니에요. 이거 다 모함이에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땡땡씨가 의뢰해왔을 때 사진을 보고 당신이란 걸 알게 되면서 모든 걸 다 말하고 돕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아마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내 전문인 거 알지? 신혼여행도 미루면서 개처럼 일하느라 당신 같은 남자는 어떻게 조져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디 한번 나한테 탈탈 털려볼 거야? 까짓것 할 테면 해봐.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누가 변호해줄 것 같아? 돈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면 되는 줄 아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얼른 진심으로 사과해. 당신 마음대로 모든 계획 세워놓고 나 때문인 것처럼 말한 것도 사과해. 저는 사과도 필요 없고 법으로 다 청구할 거니까 두고 봐요. 그리고 두 번 다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동네방네 소문도 내줄게요. 여보, 미안해. 그냥 나는 잠깐 기분 전환만 했을 뿐이야. 이거 말곤 다른 뜻은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진심 같지도 않고 당신이랑 어울리지 않는 사과네. 나를 ATM처럼 취급하고 안 들켰으면 계속 한눈 팔았을 거란 거 모를 것 같아?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 제가 되묻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과는 이혼이야. 귀찮지 않게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당연히 위자료도 알아서 다 청구해 줄게. 그리고 신혼여행은 영원히 취소야. 또 취소야.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직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모두 다 당신 명의로 예약해놨잖아. 그러니까 다 함께 하와이 가서 놀다 오면 되겠네. 어차피 지금 환불하면 얼마 못 돌려받을 텐데 당신 돈으로 다 모시고 다녀오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깨달은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예약한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남편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다리 만지지 마. 제 눈을 본 남편은 천천히 손을 떼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녀와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남편과 여행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이혼 절차 준비해야 해서 함께 못 가요. 며느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아들이 용서를 빌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부모님은 저에게 용서해주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고 있고 용서를 빌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배신당했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소중한 딸인데 저희 부모님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한테 땡땡씨 거랑 내 것까지 합쳐서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나중에 잘 읽어보도록 해. 여행 잘 갔다 오고 이 집은 내가 계약했으니까 돌아올 땐 다른 데로 가.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땡땡씨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니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한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계속 취소했던 게 약간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땡땡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전 남편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길에서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머리에 탈모도 좀 생긴 것 같고 살도 좀 빠져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겠지요.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신혼여행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때 결혼했어요. 젊었을 때의 남편은 매력적이고 외모도 준수하고 남자답고 호쾌한 면이 있어 그런 남편을 열정적이고 남자다운 남자라고 생각해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이를 원했지만 좀처럼 생기지 않아 저는 산부인과에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함께 다니자고 부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너의 문제잖아. 왜 나까지 병원에 가야 해?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거부했습니다. 저에게 불임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은 더욱 병원을 거부하고 바쁘다며 외박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기는 생기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덧 마흔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땡땡이엔지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은 곧 궤도에 올랐고 운영도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저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이가 없다 보니 시간도 여유가 많고 작은 아로마 교실을 열어 집안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외에는 생활에 불만은 없고 일도 순조롭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자고 체념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마음을 편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자 금세 찾아와줘서 꿈만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기쁨이 복받쳐 남편이 일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제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특히 시부모님은 겨우 얻은 첫 손자를 매우 기뻐하셔서 전화기로 목이 메어 울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착하고 좋으신 분들로 계속 임신으로 고민하는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행복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거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조금 놀란 얼굴을 한 뒤 바보처럼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축하할 일이네. 그런데 누가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뜻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고 굳어있자 추궁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집을 자주 비웠더니 너는 누군지 몰라도 함께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임신도 한 거겠지. 경사 났네? 무슨 소리야? 네 새끼가 확실해. 진짜 힘들게 가졌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결혼 초만 해도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성격이 실제로는 거칠고 이기적이고 항상 남을 깔보는 거만한 남자임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해서 결혼했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제가 아로마 교실 하는 것과 집안일에도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참을 수 있었고 어떨 땐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엄청 좋아하셨어. 그동안 고생했다고 눈물도 글썽이셨는데 당신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잖아? 안 좋아? 왜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진짜 연기 잘하네. 우리 부모님도 속이고 말이야. 내가 애를 못 낳는 몸인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하겠어? 나 말고 누군가 있는 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갖고 싶었어? 이제 그 남자랑 잘 키우면 되겠네. 당신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병원에서 너한테 불임의 원인은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원인이 나인 거 아니야? 수년 동안 안 생겼는데 내가 갑자기 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불임 치료에 협조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남자는 제멋대로의 추측과 망상만으로 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보,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해봤고 불임 여부도 모르잖아. 내가 그렇게 의심된다면 지금이라도 검사 받아보고 당신이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자.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불대는 입을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이성을 찾고 침착하게 말하자 남편은 순간 전곡을 찔린 것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옛날부터 그랬어. 언제나 자기는 이성적인 척하고 날 타이르듯이 말하는데 그런 거 재수 없어.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게 죄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난 불임이고 너 같은 거랑 아이를 갖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위자료나 줄 생각해.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마치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처럼 짓거렸습니다. 남편이 열받는 말을 할수록 냉정하게 검사를 해보자고 계속 설득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아이랑 별개로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 이참에 이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맹세코 한눈 판 적 없고 우리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너무나 불쾌한 이런 상황에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 남편과 회복을 하려 했지만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남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저는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혼자 키울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나름 잘 되고 있던 아로마 교실 덕에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고 출산 후 교실 재개를 기다려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께서 사과를 해주셨고 금전적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으르렁거리는 남편을 달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못난 아들을 둬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떠난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저런 못돼 먹은 남편이 태어난 건지 믿어지지 않네요. 남편을 만난 건 불운이었지만 시부모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감사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일이 일어나고 환경 변화와 이혼 스트레스로 유산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저는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신세를 진 시부모님께서 철학관에 큰 돈을 주고 이름도 지어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아들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은 준수한 외모와 대담한 성격에 머리도 좋았고 제가 비록 아들 바보지만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둘이서 볼일을 보러 걷고 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이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호쾌하고 남자답게 들렸던 남편의 목소리도 이제는 시끄럽고 거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명품을 몸에 휘두른 남편은 젊고 예쁜 여성과 화목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비쌀 것 같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며 징그러운 미소를 띠는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하곤 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옆에는 아들이야? 결국 낳았었네. 애 아빠랑은 재혼했어. 그건 그렇고 바람핀 주제에 잘 살고 있었네. 정말 몰상식한 말에 화가 났지만 그 재수없는 성격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분명 자기랑 아들의 얼굴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절대 자신의 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옆에 젊은 여자를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재혼했어. 너보다 젊고 훨씬 예쁘지. 여자분은 기분이 좋은 듯 어리광을 부리더라고요. 모처럼 아들과 볼일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단 생각에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거 잘 됐네. 나는 한눈 판 적 없으니까 우리한테 참견하지 마. 지금 몇 살이지? 20대 중반인가? 세월 참 빠르네. 엄청 빨리 컸구만. 너는 엄마 닮아서 바람둥이 기질이 있을 텐데 여자 만나거든 한눈 팔지 말고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
여자친구는 있냐? 그런 건 너희 엄마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배우지 말고. 엄마 닮아서 너도 한성격하게 생겼네. 저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아들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나 닮은 것도 있겠지만 당신도 반 닮았어. 내가 잘 키워서 당신하고 다르게 착하고 성실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 앞으로 만나거든 아는 척하지 마. 이 남자와 더 대화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말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상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로만 듣던 제 아버지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동에 놀랐지만 남편은 더욱 놀란 듯 입을 쩍 벌렸습니다. 남편보다도 키도 크고 덩치도 컸던 아들은 겉모습은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런 아들이 온화하게 차분한 말투로 말하며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서니 남편은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데 뭔가 웃겼습니다. 그렇게나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 여자는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 맞아? 나한테 자식은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대답한 거야.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불쌍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덕분에 조금 전까지의 분노도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그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우연히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지금 땡땡이엔지 대표를 맡고 계시죠? 가뜩이나 아들에게 압도당한 남편은 의미 있는 이 말에 뭔가 불쾌한 예감이 들었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땡땡은행에 다닙니다. 저희 은행과 거래하는 곳으로 아는데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신감 넘치게 악수를 청하자 남편은 쫄았는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악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곤 당황하며 그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은행이 남편의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은행에서 남편의 회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은행에 와서는 힘들다고 대출 좀 더 해달라면서 정작 명품을 휘두르고 사는 모습을 은행 관계자에게 보이는 게 찝찝해서 도망치듯 자리를 뜬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는 그런 결정 권한 같은 건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을 기세로 눌러버린 아들이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예전에 다 알아봤었고 왜 이혼했는지도 알고 있었다며 오늘 들은 얘기들은 아무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엄마는 저런 남자와 이혼한 거 잘한 거예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천만 양을 줘도 안 바꿀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갑자기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한 말들 미안해. 지금까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빠를 도와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 집에서도 원조를 중단한다고 하고 너희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받을 수 있게 서류 좀 통과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사실 시아버지는 일대에선 유명한 땅 부자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차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회사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것은 잘 경영한 덕도 있겠지만 시아버지의 도움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금전적 지원이 중단되어 버리니 남편은 당장 급한 돈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르지만 이혼한 후에도 시부모님과는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손주도 보여드리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쏙 빼닮은 외모의 첫 손자였기에 항상 그리워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줄 모르는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저와 아들을 모욕하고 막말을 한 게 너무나 괘씸해서 시부모님께 슬쩍 남편이 한 짓거리들을 말씀드렸었지요.
시부모님은 역시나 제 편이셨고 불같이 화내시며 회사에 지원해주던 것들 모두 중단해버리겠다며 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해줄지언정 이미 자금 회전이 안 되기 시작해서 부도 직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아요. 제가 왜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야 해요? 만약 제 아버지라면 저에게만 사과해서 될 일인가요? 진짜 미치겠네. 미안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그동안 바람 피웠다고 몰아붙여서 미안해. 다 내가 틀린 거야. 한 번만 봐줘. 라며 머리가 바닥에 박힐까 싶을 정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수십 년간의 억울함에서 단번에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윙크하고 무릎을 꿇은 남편에게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대출을 계속해주거나 중단할 권한은 없어요, 아버지. 얼마 후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함께 살던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여기저기서 돈 받으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이곳저곳에다 외상이며 직원들 월급도 밀려버려 남편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예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어디 노숙자로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엔 저도 남편도 모두 불임은 아니었던 게 밝혀졌고 아들은 조만간 결혼할 여자도 집에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나중에 손주가 결혼하면 땅도 제법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들은 애써 괜찮다고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전부 다 돌려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멋진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wo hearts running wild.